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 조정이 이어지며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과 동조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역시 최근 루나 사태의 충격으로 크게 하락하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자산의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자산시장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으려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어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즉 양도세 일반 과세로 외곽지와 비핵심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자산을 핵심지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매지수로 볼 때 전국과 서울 모두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매매 심리지수는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 역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리 인상의 조정기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현재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역사로부터 조망하며 어려운 시장을 견뎌나가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투자의 레전드 레이 달리오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을 헤쳐나가는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지금의 시기를 바라보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현재와 유사한 자산시장의 모습을 198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강의를 전개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과는 어떤 점이 유사한 걸까요? 1980년대 초반의 시장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낳은 극심한 거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대 인플레이션과 22년 만에 빅스텝이라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현재의 모습이죠. 또한 1980년대 초반에는 급격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현재의 달러 강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두 시기 모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0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무려 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1980년대 초반과 2022년 현재는 물가 측면에서의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량 축소 목적의 급격한 금리 인상, 환율 측면에서의 달러 강세, 주가의 하락 조정, 전쟁의 발발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 1982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투자 포지션이 어떠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피터 린치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지성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로 꼽히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대 초반의 시장 상황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레이 달리오가 겪었던 투자의 경험은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의 인사이트는 여러분에게 더 큰 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이 달리오의 성공을 위한 원칙 번역 영상을 통해 소개했던 그의 저작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매크로 환경이 펼쳐졌던 1980년대 초반 레이 달리오의 투자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레이 달리오의 저작 원칙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는 멘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히 가지는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지식이 많으면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룬 거인들이 성공의 꽃길만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큰 실패를 통해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교훈을 배웠다. 스티브 잡스는 1985년에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정말 먹기 싫은 약이었다. 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삶이 당신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기도 한다. 하지만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레이 달리오는 이어서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한계를 넘게 되면 실패라는 큰 고통을 얻게 된다. 이때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고통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들을 간직하고 겸손하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레이 달리오는 실패와 고통, 그리고 교훈을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실패를 했길래 레이는 금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레이는 1982년에 미국 경제가 공황으로 갈 것을 예측합니다. 그는 루이스 루카이저 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죠. 내 예측에 따르면 페드의 노력이 효과가 없어 경제가 붕괴할 확률이 75%, 페드가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20%, 그리고 나머지 5%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95%의 확률로 시장의 붕괴를 예측한 것입니다. 레이는 왜 이런 예측을 한 걸까요? 1980년대 초반의 특징은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니 시중의 통화량이 축소되고, 통화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기업으로 돈이 공급되지 못해 투자가 지속될 수 없으니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본 거죠. 또한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채가 금리의 대폭 인상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레이는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해 하방에 베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레이는 저서에서 자신의 하방 베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통화의 팽창으로 1981년에 인플레이션은 10%를 기록했다. 페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페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악화되는 경제활동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정점에 달할 것이다. 또한 엄청난 부채 규모는 이번 공황이 30년 전의 대공황만큼 심각하거나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 추산에 따르면 채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레이의 예상이 적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죠. 1981년 가을, 페드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결과를 불러왔고, 나의 예상이 적중하기 시작했다.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했다. 하지만 시장은 1981년의 하락 충격을 극복하고 1982년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년까지 약 280%가 상승하죠. 금리 인상으로 1982년 공황이 올 거라던 레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 겁니다. 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시차가 있었지만 경제는 페드의 조치에 반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회복을 시작했다. 경제 성장은 빨라졌고 물가는 하락했다. 이에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상승했고, 미국 경제는 이후 무려 18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을 지속했다. 금리 인상으로 극심하게 유동성이 경색되며 시장이 붕괴한다던 레이의 예측은 왜 실패한 걸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유동성이 말라있던 미국으로 돈이 들어온 걸까요? 금리가 무려 20%까지 인상되는 긴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1980년대 초의 매크로 환경으로 달러 강세를 특징으로 꼽았었죠.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달러에 해답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에서 달러가 유입된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의 금리가 5%라고 해보죠. 그런데 A나라의 금리는 3%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니 세계의 달러 외환이 미국으로 투자된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고갈될 것 같았지만 해외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보충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달러 강세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원화를 쓰는 A나라가 있다고 해보죠. 환율이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상대적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를 받기 위해 그 나라의 통화를 얼마 지불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그래서 환율을 1달러의 값, 1달러의 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A나라가 원화를 쓴다고 했으니 원화와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 원달러 환율인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1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었으니 1달러의 가치가 1,000원 상승한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달러가 강해졌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달러가 강해졌다. 그런데 달러 가치 상승은 곧 환율 상승이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우리는 달러 강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두 나라 간의 통화를 교환하는 상대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강세라면 원화는 약세인 것이죠.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느 시점에 1달러가 2,0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1달러가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달러의 가치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 것이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달러는 약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달러는 약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달러 가치 하락은 곧 환율의 하락이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우리는 달러 약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는 약해진 걸까요? 강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해졌으니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원화는 강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려 A나라의 달러가 미국으로 투자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나라의 달러가 줄어드니 A나라의 달러는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희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A나라의 달러가 줄어드니 달러의 희소한 가치는 높아지고 이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달러 환율이 높아진다고 했죠.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의 강세라고 했나요? 약세라고 했나요? 달러의 강세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각 나라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며 미국의 통화량이 채워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니 한 번 더 반복하죠. 각 나라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반대로 해당 국가의 통화는 약세가 된다. 달러 강세는 해외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미국 내의 달러 통화량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단순한 사례로 공부해 봅시다. 다시 원화를 쓰는 A나라와 미국의 예로 설명하죠. A나라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는 갑돌이가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마스크 하나를 2,000원에 팔고 있죠.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돌이의 마스크 하나는 달러로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니 갑돌이의 2,000원짜리 마스크는 2달러가 됩니다. 즉 갑돌이는 마스크 하나에 2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갑돌이가 마스크를 수출하면 미국에서는 마스크 하나에 2달러의 가격표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 1달러에 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2,000원이 되었으니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고 이는 달러 강세와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달러 강세로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갑돌이가 팔고 있는 2,000원짜리 마스크는 달러로 얼마가 될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라고 했으니 갑돌이의 2,000원짜리 마스크는 1달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마스크를 미국에 수출해서 팔면 미국에서는 갑돌이의 마스크에 1달러의 가격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환율이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니 미국 시장에서 2달러를 받던 갑돌이의 마스크를 이제는 1달러를 받고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니 미국이 수입하는 마스크의 가격이 내려가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싼 가격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곧 달러의 강세라고 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이 수입해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 즉 달러의 강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아지게 하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환율의 상승, 즉 달러의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달러의 강세를 용인하게 됩니다. 미국은 거대한 수입 국가이자 소비 국가라는 점을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의 강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현재와 같은 달러의 강세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미국의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레이 달리오의 경기 불황 예측이 틀린 이유로 돌아갑시다. 그가 말하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에 져서 원문을 다시 읽어보죠. 나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시차가 있었지만 경제는 페드의 조치에 반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회복을 시작했다. 경제 성장은 빨라졌고 물가는 하락했다.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상승했고 미국 경제는 이후 18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을 지속했다. 레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마침내 나는 답을 찾았다. 해외에서 흘러나온 달러 유입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이는 미국의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자 경기의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1982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은 바로 달러 강세였다는 것입니다.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으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 없어지죠.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량의 긴축도 중단되며 다시 유동성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경제의 성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편 달러 강세는 해외의 유동성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통화량의 증가를 유지시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시장은 무려 18년 동안 대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을 예측하며 하방에 베팅했던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는 결국 파산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브리지워터의 모든 직원들이 레이의 곁을 떠나며 회사에는 레이 혼자 남게 되는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되죠. 그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다. 예상이 완전히 틀린 것은 너무나 창피했고 내가 브리지워터에서 이룩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나는 완전히 잘못된 관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오만한 바보였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해가 너무 커서 동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브리지워터의 직원은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꿈을 잃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심지어 돈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다.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 취직을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인생의 전환점에 직면했다.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레이 달리오도 회사가 파산하고 무일푼이 되었던 처절한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실패는 작은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떠나고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최악의 실패였죠. 하지만 레이는 당시에 처절한 실패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브리지워터와 레이 달리오는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는 투자자인 버나드 바로치의 말을 빌려 투자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장 기업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의대생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추가로 도박사의 냉정한 배포와 미래를 내다보는 육감, 그리고 사자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돌이켜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저서 원칙에서 4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먼저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몰락시킨 실수들은 창피할 정도로 명확했다. 나는 맹목적인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감정에 휘둘렸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했어도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 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단정했는데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충격적이고 곤혹스럽다. 레이 달리오는 이처럼 큰 실패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레이는 반성하며 두 번째 교훈을 말하죠. 지금 일어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데 실패한 깨달음을 통해 나는 100년 동안의 시장을 연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레이는 세 번째 교훈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알게 되었다. 특히 장기 예측은 내가 투자한 시점과 예측이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 다시 파산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교훈으로 레이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위험한 정글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머물면서 평범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밀림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나는 크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멋진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시장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위험한 밀림을 통과할 것인가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몰락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 중 하나였다.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들과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옳게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옳은 것 같은 답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위한 기회와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고 브리지워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나는 이 방법을 투자의 성배라고 부른다. 이것이 브리지워터의 성공 뒤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1982년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진 투자의 실패가 지금의 레이 달리오와 브리지워터를 만든 성공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손실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요, 원동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장은 하락 조정을 딛고 더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 시장의 역사를 믿는다면 지금의 고통을 견뎌낼 때 여러분은 더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와 1980년대 초와 그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장을 낙관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시장의 모습은 4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거대 인플레이션, 둘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의 급격한 인상, 셋째는 달러 강세,
넷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발발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시장의 모습도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레이달리오가 파산했던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쓰고 있는 거대 인플레이션, 22년 만에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은 급격한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로 상승하는 환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여러분은 지금의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정과 비관에 가득 찬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지성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앞서 환율 효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80년대 초와 같이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봅니다. 최대 수입국가이자 소비국가인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머니라는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상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할 매크로 환경이 바로 달러 강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을 긴축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만 실제 시중 통화량은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로 유동성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초의 자료를 살펴보죠. 1980년에서 81년 금리가 9%에서 20%로 급격하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통화량은 긴축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달러 강세라는 매크로 환경 때문입니다. 이제 2022년 오늘의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초 제로금리에서 올해 말까지 중립금리 수준인 약 2.5% 수준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마치 1980년에서 81년의 상황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또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며 통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죠.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되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높은 금리를 가계부채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달러 강세의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따라서 1982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가 미국으로 통화량을 유입시켜 줄 것이며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하방 베팅을 하며 자산을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하락 조정을 기회로 삼아 아직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자산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좋은 주식을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며 견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는 주택가격의 역사를 통해 1982년의 조정기가 주택 매수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1982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처럼 미국 주택시장도 장기 대상승을 기록하죠. 그리고 2022년 조정기를 통과하는 지금 폭락을 전망하며 모든 주택을 팔아버리고 시장을 떠나라는 공포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강보합세라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하락하며 1분기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워렌 버핏의 손실이 38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64조 원 이상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그가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주식의 하락 조정은 1980년대처럼 거대 인플레이션을 막아 실물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봅니다. 완만하게 연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좋은 인플레이션 장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인 것이죠.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 이후에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달러 강세의 환경이 미국으로의 달러 유입을 만든다면 달러 약세는 반대로 미국의 달러가 해외의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본격적인 성장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이죠. 동시에 코로나의 엔데믹이 결합되며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의 수요에 기반한 성장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의 경기 확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저가 매수, 특히 경기 순환주나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업종의 투자가 유효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레이 달리오가 여러분께 한 질문을 다시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부의 로얄로드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정글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정글을 지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여기에 머무르며 지금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정글 속을 용기 있게 헤치고 나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부와 자유를 이루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손잡고 위험한 정글로 들어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에 이르기 위한 극도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때만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용기를 북돋우며 오늘의 시련을 이겨냅시다. 그럼에도 시장이 무섭고 하락이 두려우며 경제위기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장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하락 조정이 무섭지 않다. 나는 이 고난의 시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나는 마침내 시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부를 이루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에 이르는 승리의 날을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은 모두가 존경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